네, 우리 윤홍식 교수님 복지국가 성공의 덫에서 탈출하기 강연해 주시기 위해서 한참 전에 이렇게 오셔서 분위기도 파악하시고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인하대학 교수시고요.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등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도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 우리는 복지국가로 간다 등 여러 저수를 해 주시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윤홍식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행복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포럼을 계기로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행복하고 좀 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떤 우리 사회가 변화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과 또 이거를 시청하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스웨덴하고 덴마크하고 핀란드하고 노르웨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제가 이제 복지국가를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는데, 그리고 제가 또 학교에 있는 사람이니까 저희 지금 청년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쵸. 취업이죠.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한 99%가 다 취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취업에 대한 노트, 그다음에 이런 질문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취업에 대한 노하우를 알고 있는데 그 취업에 대한 노하우를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나누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젊은 청년들의 한 60% 이상이 친구들과 나누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친구가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인데도 그 친구랑 나누지 않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핀란드에 갔을 때 거기 교육청 관계자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셨고 그 중에 일행 중에 한 분이 교육청 관계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사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핀란드 교육청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거기도 사람 사는 데니까 취업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민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아주 좋은 복지국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평등한 나라니까, 그치, 학생들이 큰 고민이 없을 수도 있겠다. 대학을 졸업하면 대학 등록금도 다 무상이잖아요.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설령 취업을 못한다 하더라도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고민할 이유가 별로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이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밤잠을 설치면서 하는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기후위기와 세계평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들은 물어보면 다 세계평화와 기후위기가 아니라 다 취업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취업 노하우를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랑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핀란드 청년들은 그 고민이 세계평화와 기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건가? 그리고 핀란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타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건가? 정말 유전자 차이인가? DNA 차이인가? 만약 그 차이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한국 청년들은 정말 밤을 새면서 취업을 고민하고 핀란드 청년들은 세계평화와 환경오염을 고민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기성세대, 즉 저희 같은 세대가 청년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유전적 차이가 아니라면 그거는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죠. 핀란드는 핀란드 청년들이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가 80개국이 넘습니다. 근데 그 80개국이 넘는 나라 중에서 중간소득, 좀 성장을 한 나라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극빈에서 벗어나서 한 10,000불 정도까지 성장하는 나라는 있습니다. 1인당 GDP가 굉장히 많죠. 근데 10,000불을 넘어서 30,000불 이렇게까지, 즉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역사에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홍콩이나 뭐 싱가포르를 얘기하지만 도시국가하고 중국의 일부라고 얘기를 하고, 대만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일부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로 독립국이면서 그런 엄청난 성취, 또한 인구가 5천만이 넘으면서 그런 엄청난 성취를 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근데 교육 규모도 우리가 전 세계 교육 규모 8위입니다. 8위. 우리가 예전에 뭘 수출했냐면 돼지털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연세가 계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동네에 보면 이렇게 리아카 갖고 다니시면서 가위를 이렇게 치면서 머리카락 삽니다. 이렇게 하면서 머리카락을 모아가지고 그걸 팔았던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 교육 8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세계 180개국이 있는데 그중에 23개국만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분류됩니다. 한국이 2020년에 그 23개 국가에 포함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민주주의와 정치와 경제뿐인가요? 문화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또 미나리, 작년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BTS, 뭐 사랑의 불시착, 뭐 얘기하자면 끝도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자랄 때는 뭘 보고 자랐냐면 다 일본 만화였어요. 다 헐리우드에서 제작한 미국 드라마를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전 세계인들이 지금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와 한국 음악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동성 지표라고 해서 선생님들, 자녀분들 좋은 대학에 가시길 바라잖아요. 성공하길 원하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부모들의 모든 부모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어떻게 돼가냐면, 공부를 만약 잘하지 못하고 선생님들이 원하는 만큼 하지 못한다면 점점 더 그것은 아이와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사회적 지위의 문제입니다. 점점 더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아이들의 학업성 지도와 노동시장에서 지위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이동성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동성이라고 좀 어려운 개념인데 개천에서 용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사회로 되어가고 있는 거죠. 경제성장률은 어떤가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DJ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때 예를 들면 야당에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판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더 떨어졌어요. 그럼 문재인 정부는 어떨까요? 물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아마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넘어서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정부는, 저는 그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죠. 불평등은요, 어마어마하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이잖아요. 세계에서 기적을 이루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그 이면을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사실 0.8일 때인데 이거는 인구학자들이 학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것뿐인가요? 이게 지금 자살률을 보여주고 있는 표인데요. 보시면 저 초록색으로 표시된 나라들은 전부 다 지난 30년 동안 자살률이 다 떨어진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OECD 대부분의 국가가 떨어졌죠. 또 오른쪽에 있는 짙은 남색으로 표시된 나라들은 자살률이 좀 올라간 나라예요. 근데 한국은 맨 끝에 있죠. 근데 한국을 계산해 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자살률이 떨어졌는데 한국은 무려 161.4%나 증가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성공한 나라, 이렇게 문화적으로 풍성한 나라, 이렇게 민주주의가 꽃피우는 나라에서
사람들은 살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하루에 자살하는 청년들이 6명에서 7명에 이릅니다. 1년에 거의 2,000명에 가깝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도대체 왜 이럴까? 저는 그게 우리가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우리에게 덫을 만든 거죠. 근데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성공한 일들이 있잖아요. 성공한 인생. 그러면 그 경험들은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에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여러 가지 성공했는데 사실은 그 성공이 근데 우리에게 덫이라면 심각한 저출산, 불평등,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사회, 부모 찬스를 이용하는 사회, 자살률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성공의 방식을 이제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에서도 청년들에게 고민이 뭐냐고 물어보면 한국 청년들이 세계 평화와 환경 오염이다, 기후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근데 왜 이런 사회가 됐을까요? 우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조사가 있어요. 한겨레 신문의 여러 신문에서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지원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압도적 다수가 당연히 정부가 국민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뭐였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세금 낼 수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60%가 못 내겠답니다. 그리고 거둔 세금을 복지로 다 사용한다고 해도 거의 55% 정도가 세금 못 내겠답니다. 아니 이거 놀부 심부도 아니고 예를 들면 복지는 지출하고 정부는 지원해야 되는데 세금은 못 내겠다. 왜 이럴까요? 근데 그게 우리 역사, 우리의 성공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선이 GDP에서 국민 총생산의 복지의 지출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세모, 검은색 세모가 불평등을 나타내는 진위 개수입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GDP 대비 복지 지출이 3%도 안 되는데 진위 개수는 막 떨어져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복지를 늘리지 않았는데도 불평등이 줄어들고 빈곤이 사라진 겁니다. 1960년에 절대 빈곤이 50%였는데 그것이 80년이 되면 9%로 떨어집니다. 절대 빈곤이. 그런데 복지 지출은 2% 3%밖에 안 됐어요. 이게 뭐냐면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국민들의 소득을 높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빈곤에서 벗어나고 불평등에서 벗어났냐면 열심히 일해서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월화수 금금금 일해서 돈 모아서 그 돈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고 불평등에 벗어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은 다른 사람과 손잡고 연대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과정이 아니었어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였죠. 그게 한국이 최빈국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올라선 힘이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더 이상 성장이 되지 않는 사회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90년대 초까지는 성장을 하면 불평등이 완화됐어요. 근데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90년대 초 저 네모란 빨간색 박스를 벗어나시게 되면 성장이 불평등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면 성장할수록 불평등이 증가하는 거죠. 그럼 방법은 성장을 통해서는 도저히 불평등을 완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그 경험, 성공의 경험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고 함께 나누고 연대하고 내가 세금을 내고 그걸 가지고 우리 모두가 같이 나눠 쓰고 이런 것들을 상상하기 어려운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 모아서 뭐 했냐고요. 선생님들 만약에 지금 돈이 1억씩 생긴다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1억? 뭐 할까? 그런데 제가 물어본
여러분들이 대답하기를 이런 대답을 합니다. 집산이라고 빚졌는데 그 빚 대출 갚겠다. 또는 그 돈 보태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겠다. 아파트에 투자하겠다. 그렇게 한 거죠. 돈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돈이 생기면, 재미있는 현상이 한국 사람들은 소득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1 높아지면 빚을 2 냅니다. 그리고 그 빚 2 낸 걸로 뭐 하냐면 부동산을 삽니다. 아파트를 옮기죠. 큰 평수를 옮겨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 보시면 이게 1986년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맨 위에 빨간색이 강남 아파트 값입니다. 서울이건 강북이건 전국이건 198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파트 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적게 내고 그 돈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해야 내 자산 늘리고, 내가 자산이 늘어나야 우리 가족과 내 아들과 내 딸이 위험에 처하면 그걸로 사회적 위험에 대응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서로 나누는 연대도 없고 서로 나누는 협동도 없었던 거죠. 기업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빨간색 휙 올라가는 이 선이 뭐냐면 자동화율입니다. 로봇 밀도라고 그래서 노동자 10,000명당 로봇을 얼마나 생산하는 데 이용하는지를 나타낸 지표예요. 근데 보시면 그 밑에 있는 지표가 뭐냐면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 이게 일본이고요. 이렇게 또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 이게 독일입니다. 근데 한국은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로봇 지수가, 로봇 밀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기업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일본과 독일은 좀 모자라서 자동화를 안 했을까요? 그럼 우리가 독일보다 노동 생산성이나 여러 가지 생산성이나 기술이 앞설까요? 그게 아니라면 왜 독일은 저렇게 천천히 자동화를 하고 한국은 이렇게 급격히 자동화를 했을까요? 기업들이 그런 거예요. 대기업이. 왜 그랬을까요? 독일은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높이는 이 과정을 사람과 함께 합니다. 노동자들의 숙련을 높이고 기술을 높이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좋은 노동자로 만드는 거죠. 그 힘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게 했냐면, 한국의 기업은 노동자들을 자동화 기계로 대체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노동자를 덜 고용하고 그것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거죠. 그게 자동화율이죠. 그래서 2013년이 되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자동화된 나라가 됩니다. 자, 좋은 일자리를 로봇으로 다 대체하니까 좋은 일자리가 시장에서 만들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로봇을 사용하려고 돈 엄청 썼으니까 그 미천 뽑으려면, 그렇죠? 노동자 덜 고용하고 외주화줘서 인건비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진국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 네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 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나타내는 겁니다. 한국이 거의 끝에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가장 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80%는, 청년의 실제로 90%는 대기업에 갈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다 중소기업에 가야 돼요. 그러니 그 10%에 들어가기 위해 엄청난 경쟁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엄청난 불평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를 바꾸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바꿔집니까? 이게 특정한 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화 위에 선거를 통해 여러 정권을 교체했는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시민들이 생각해 보죠. 이번에 정권을 교체하면 이 정권이 정말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정권이었던 적이 있는지, 심지어 지난 촛불 항쟁을 통해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도 아마 우리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성에 차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들이 있는지,
아마 그렇다고 대답하는 시민들은 아마 소수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대로 따로 놀고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알고 있어도 그 문제를 고치기가 어려운 거죠. 정말 여기 행복포럼처럼 국민의 행복의 문제가 정치의 가장 큰 중요한 이슈라면 아마 얘기는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정치가 민생과 국민이 그 최우선에 있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운 겁니다.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 동안. 그런데 그나마 복지가 잘 돼 있으면 그래도 버틸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회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실직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비정규직이죠. 당연히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OECD의 다른 나라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나라의 복지제도가 비정규직에게 훨씬 더 우호적입니다. 둘 다 빈곤에 직면했을 때 비정규직에 훨씬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죠. 근데 한국을 보세요. 한국은 거꾸로 돼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복지제도는 정규직과 안정적 소득과 고용을 보장받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신에 비정규직들이나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배제가 되어 있죠. OECD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노동시장에서는 일자리에 나쁜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 문제를 복지로 대응하려고 보니 복지는 다 정규직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자영업자, 비정규직, 특히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의 공적 복지에서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만약 선생님이 하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을 중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게 이제 한국의 현실이죠. 그러면 사회 서비스, 돌봄, 병원, 교육 이런 건 어떨까요? 아마 이번에 코로나19를 경험해서 아마 극명하게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병원들 거의 다 민간 병원입니다. 심지어 미국도 전체 병상수의 30%가 공공병원입니다. 우리나라 10%가 안 돼요. 노인 요양시설의 97%가 다 민간입니다. 공공이 운영하는 건 3%밖에 안 됩니다. 어린이 보육시설의 90%가 민간입니다. 공공이 운영하는 건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공 부분이 늘어나지 않으면 그 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의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가 되기 힘들고 양질의 서비스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죠.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볼까요? 자, 우리 재난지원금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전체 국민에게 줄 거냐, 아니면 피해를 본 사람에게 줄 거냐, 아니면 취약계층에 줄 거냐. 많은 분들이 이제 전체 국민에게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뿌린 그걸 헬리콥터 머니라고 그러거든요. 지원한 그런 국가는 전 세계에서 미국, 일본, 한국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최상위층을 제외하고 지원을 했고요. 우리는 1차 지원금은 전국 가구에게 지원했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복지국가의 모범이라고 알려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는 이번 코로나19에 대응해서 가장 적게 지출했어요. 우리보다 더 적게 지출했습니다. 그럼 그런 복지국가들이,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국민의 생활에 무감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평소에 굉장히 잘 갖춰진 보편적 복지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 충격이 왔을 때 특별히 현금 지원을 하거나 특별한 지원을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예요. 더 하나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보육시설, 병원, 교육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그 나라에 가면 취업자의 30% 가까이가 다 공무원이에요. 근데 공무원이 예를 들면 경기가 나빠진다고 다 해고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충격이 와도 버틸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외적 충격이 왔을 때 국채를 내거나 빚을 내서 국민들을 지원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지출이 가장 낮았어요. 가장 안정적이죠. 물론 방역에서는 우리보다 실패했지만 그들의 국민의 삶, 예를 들면 경제적 삶을 지키는 데는 훨씬 더 탁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복지국가를 만들고 좋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안전망을 만드는 거는 그냥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죠.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학부모님들한테 자녀가 뭘 졸업하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절대 다수가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자녀가 아니면 관련된 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데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물어봅니다. 공무원을 늘리는 거 동의하십니까? 아무도 동의 안 합니다. 공무원들 다 철밥통이라고 생각하고요. 할 일 없이 세금만 먹는 물 먹는 하마처럼 세금만 먹는 하마라고 생각하죠.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자녀들은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데 공무원을 늘리는 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와서 2만 명 공무원 늘리겠다고 했더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공무원을 늘리지 않고 공공부문을 늘리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또 세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갖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성공의 방식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도움받지 않고 내가 시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내가 내 재산 축적하고 그걸로 여러 가지 아들 장가 보내고 딸 결혼시키고 집 사고 은퇴 준비하고 이런 일을 했던 나라에서 서로가 나누고 그래서 위험에 대응하고 그래서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건 꿈도 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가 90년대 초반부터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작동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성장하잖아요. 한국은 불평등이 더 증가합니다. 그럼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죠. 이제 성장에 의존하지 말아야죠. 성장이 필요하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 성장을 어떻게 나눌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계속 재정 지출에 대한 어떤 포비아 같은 게 있습니다. 부채를 늘리는 거면 나라를 망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세요. 한국이 맨 밑에 있는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맨 꼭대기에 일본이 있죠. 오른쪽 그래프요. 저게 GDP 대비 정부 부채입니다. 근데 이번에 2019년 대비 아마 기재부 장관께서 우리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2019년 대비 2020년을 비교했어요. 근데 증가율을 보니까 우리가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일본은 증가율이 낮지만 얼만큼 증가했냐면 GDP의 28%를 2020년에만 추가로 부채를 늘렸습니다. 우리가 대략 뭐 4, 50% 되잖아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부채를 단 한 번에 늘린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지원한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도 돈을 쓰는데 인색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돼지 저금통에 저금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배가 고파도 그 저금통만 보면 너무 배불러가지고 잠이 안 오십니까? 아니죠. 위기에 처하거나 힘들게 되면 그 돼지 저금통 깨서 쓰려고 저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했던 이유도 지금 같은 위기에 직면하면 그 건전한 재정 건전성으로 국민의 삶을 보듬기 위해서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선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세계가 큰 변화에 있습니다. 2010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980년대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대처와 레이건이 집권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복지국가를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균형 재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긴축을 추진합니다. 그게 지난 30년, 40년 동안 지속된 거예요. 근데 그걸 주도했던 기관이 누구냐면
국제통화기금 IMF, 우리가 IMF 위기 기억하시죠? 월드뱅크, 세계은행, OECD 이런 국제기구였어요. 그런데 2010년부터 그들이 마음을 바꿉니다. 어떻게 마음을 바꿨냐면 자기들이 30년 동안 해왔던 정책들을 분석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한 사회의 불평등이 증가하면 그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결정적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죠.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어야죠. 그래야 불평등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IMF가 선언을 합니다. 이제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를 잡고 긴축을 하고 이게 우리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지표가 아니다. 2010년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국민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소득을 늘리는데 IMF와 월드뱅크가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10월 달에 워싱턴 DC에서 IMF와 월드뱅크의 사람, 세계은행의 주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연례 회동을 합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이제 긴축을 폐기한다. 그리고 적극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겠다. 국가 역할을 강화하겠다. 복지를 확대하겠다.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했던 포용성장입니다. 포용성장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계적인 기류의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부처는 여전히 재정 건전성과 긴축에 목을 메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몇 년 있으면 바뀔 겁니다. 그런데 그 긴축을 주장했던 그들도 이제는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갉아먹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불평등을 없애야만 세계 경제가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로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수출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출로 성장하는 세계가 문이 닫히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슬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화가 둔화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씁니다. 이거는 이코노미스트가 쓴 표현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무역 결합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화가 되고 무역이 활성화되면 세계 국가들 간의 경제가 밀접하게 결합되잖아요. 근데 그걸 무역 결합도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무역 결합도가 2008년 이후에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국가가 이제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다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한국에는 큰 도전인 거죠. 우리가 1960년대부터 우리의 성장의 중요한 방향은 국내 시장이 아니라 수출을 통해서 성장을 이끄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수출의 문이 닫힌다? 세계화가 축소된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지속 성장이 가능할 거냐? 이제 질문해야죠. 근데 답은 다른 게 없습니다. 유일한 답은 우리 국민들의 구매력을 높이고 우리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산한 것을 우리 국내에서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수출이 완전히 닫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출과 내수가 균형되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대기업만 성장해선 곤란하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같이 성장해야죠. 그럼 국가는 도대체 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성장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의 과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코로나19는 물론이고 우리가 2019년에 태풍이 5개 왔습니다. 2018년에는 사상 유례없는 폭염을 경험했습니다. 한반도도 기후위기의 무풍지대가 아닙니다. 더 이상. 더 중요한 문제는 아마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가 내연기관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게 되면 수많은 부품업체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노동자 일자리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중간 정도의 숙련을 가진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산업구조가 이렇게 변하면
거기서 소외되고 소득을 잃고 실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바로 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그 피해가 특정 계층에게 집중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들에 동의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그 기후에 대응해서 우리 지구가 살만한 지구가 된다면 그 혜택은 우리 모두가 보는 거죠. 그런데 그 피해를 특정 계층들이 보고 있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롭게 전환하자는 거예요. 피해를 보는 사람 없이. 이것도 우리의 중대한 아마 도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나라가 돼야 되고 부모의 지위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나라가 그러면 모르는데 북유럽에 갔더니 일용직 노동자의 아이들과 변호사의 아이들이 의사의 아이들이 학업성 지도와 노동시장의 지위에 차이가 없어요. 그게 오른쪽 그림입니다. 저기 초록색 점 보이시죠?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는 사회적 이동성 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아들도 성공할 수 있고요. 그게 부모의 지위와 별로 관계없어요. 근데 한국은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점점 더 낮아지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부모 찬스입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은 어떤가요? 지금 제가 몇 개 나라를 가져왔는데 보시면 한국, 코스타리카, 멕시코, 칠레, 덴마크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거의 45%입니다. 멕시코는 우리보다 1인당 GDP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코스타리카는 우리의 3분의 2, 2분의 1 정도 되고요. 칠레도 아마 우리의 2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노인 빈곤율 우리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덴마크는 3%고요. 우리는 45%고. 그럼 우리가 돈이 없는 겁니까? 경제를 더 성장해야 빈곤한 노인을 없앨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정치적 문제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미래가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미래가 우리에게 코로나19 이후의 세계가 우리에게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까요? 아니면 더 불행한 사회를 만들까요? 아니면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까요? 아마 신이 아닌 이상 예측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지가 그 미래를 결정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정치가 어떤 일을 할지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살지를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팬데믹 이후에 불평등이 항상 증가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코로나19 팬데믹이 불평등을 증가하는 것만은 막겠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정말 그럴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국민과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행복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12분 정도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윤홍식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질문거리가 생기신 분은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줌에서 오늘 꼭 하나씩의 질문이 올라오는데요. 이 질문을 소화하시는 동안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질문이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성장에 따라서 불평등이 우리나라는 강화됐다. 그러면 성장을 나누는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가 복지를 늘리는 거죠. 그리고 세금을 예를 들면 더 걷고,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고 그걸 통해서 복지를 늘려서 불평등을 줄이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김대중 정부가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원년이라 할 정도로 복지를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나쁜 일자리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나쁜 일자리가 생기고 정부에서는 국가에서는 복지를 확대하고, 그럼 누가 이길까요? 시장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복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지난 우리 20년의 경험은 시장에서 나쁜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그거를 복지를 확대를 통해서 막는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를 확대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나빠지겠죠. 하지만 복지를 확대해서 막을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행복한 사회를 고민한다면 좋은 복지 국가를 만들고 좋은 복지를 늘리고 복지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도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서구의 사례나 유럽의 사례나 외국의 역사들을 보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줄이는 겁니다. 그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노동시장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스웨덴에서 1960년에서 1990년대까지 근 40년 동안 일자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의 90%가 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만든 일자리인데 대부분이 다 지방정부가 만든 일자리였어요. 그게 교육, 보건, 의료, 돌봄 이런 데서 복지 이런 데서 만들어진 공공부문의 일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시장에서 만든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0%밖에 안 됐어요. 그 40년 동안 스웨덴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면서 좋은 일자리를 유지시켰던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그럼 스웨덴에서 사람들이 근로동력이 떨어지고 스웨덴의 예를 들면 혁신 역량이 떨어졌냐? 아닙니다. 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몇 가지 중요한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의 평가를 보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는 항상 혁신 역량에서 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시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국가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것과는 배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과 복지를 늘리는 일이 함께 가야 된다. 네, 시장과 복지가 함께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질문.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카메라 팀에서 부탁을 좀 하셨는데요. 일어나서 하셔야 모습이 아주 좋게 나온다. 그러죠. 예.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질문에 대해서 일맥상통하긴 합니다만은 요즘 그 노인 빈곤에 대한 심각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뭐 노인 일자리도 여러 번 만든다, 여러 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한다 해도 노인 빈곤율은 계속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는 모르겠는데 젊어서 벌어놓은 돈들을 모두 다 자식들을 교육을 위해서 썼는지 아니면 무엇다 썼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가진 게 없다. 어쨌든 그도 성장 시대에 많이 벌었던 분들로는 기억하는데, 그럼 이분들을 지금 다시 빈곤에서 탈출할 수 하는 방법이 그래도 우리 교수님 생각에 어느 게 가장 효과적일 건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아마 우리 지방 정부에서 일하는데 아마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 2분 중에 1분이 빈곤하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GDP 3만 불이 넘는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더 안타까운 건 그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시냐면 60년대, 7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소위 말하는 그때 표현을 하면 산업의 역군들이셨어요. 근데 그분들 덕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열심히 일하셨던 그분들 덕에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했는데 그분들의 절반이 빈곤하다. 저는 이건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의 집단적 배신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나라를 위해 헌신을 했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의 분들은 아마 재산을 부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 대부분의 분들은 자신의 어떤 소득이나 경제적인 것들을 자녀를 위해 다 투자를 했죠. 그리고 훌륭한 자녀들이 또 경제 성장을 이끈 거죠. 그래서 저는 노인분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단순한 방식은 저는 특정 소득 이하의 분들에게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기초적인 생계비를 보장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20만 원으로 늘렸을 때 노인 빈곤율이 우리가 49%에서 45%로 떨어졌거든요. 그것처럼 절대 빈곤율 우리가 1인당 80만 원까지는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예를 들면 그 이상 지금의 30만 원 이상의 기초연금들이 지급된다면 저는 그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물론 줄 수도 있는데 드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역할밖에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근데 그렇게 기초연금을 늘리고 이런 역할들은 지방정부에게 부담시키면 안 됩니다. 재정적으로. 그건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될 일이죠.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지방정부가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노인빈곤 문제의 온전한 책임은 저는 중앙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은 기초연금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주시장 이양진입니다.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면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일단은 그 서구 유럽에 풍부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성장은 이미 성장으로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두 가지로 이제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당위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서구의 경험으로 보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라라고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 대한민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에 따라서 앞으로의 가능성 영역은 살펴가면서 조정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이야기가 중앙정부의 정책적 변화, 광역정부의 정책적 변화, 지방정부의 정책적 변화를 사실은 굉장히 세밀한 정책의 분석에 따라서 명확히 제시되어야지 우리 지방정부에서 지금의 담론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작동되지 아니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작동되게 되려면 누가 어떻게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지를 정말로 세분하게 쪼개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기 위한 우리들이 해야 할 바가 있다면 이것도 또 다른 담론일 수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무엇일까 여쭤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면서요. 네, 시장님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이 얘기했지만 제가 이 얘기를 뭐 다 안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근데 저는 전적으로 제가 뭐 답변을 드릴 사항보다는 전 시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이제 공감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국가의 그런 문제들을 전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깊이 고민하고 그것들을 세부적이고 구체적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 단위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필연적 조건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MF나 월드뱅크가 세계 경제의 기조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긴축과 인플레이션에서 그 고용과 소득 보장으로 이거 큰 전환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한국은 어떻게 할까? 그걸 우리가 거슬러 갈 수는 없거든요. 또 세계화가 둔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수출주 성장을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분명한 명징한 조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기후 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전략적으로 마련해야 되죠.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사회정책을 하는 사람이니까 오랫동안 경험을 해보면 그거를 예를 들면 오랫동안 정치하게 고민할 수 있는 단위가 한국에 있느냐, 여기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국에서는 선거가 끝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노동당이라고 치죠. 그럼 노동당이 선거가 올해 끝났어요. 그리고 4년 후에 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노동당은 뭘 하냐면 집권한 정당이라 할지라도 그때부터 4년 후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4년 후에 어떤 아젠다로 국가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지를 집권하자마자 준비하고 다시 다음 선거에는 그것들을 이슈를 전면화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가를 운영한다는 건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치밀한 전략적 고민들이 필요한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단위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돼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못했습니다. 네. 네. 네, 쉽지 않죠. 네. 오늘 있잖아요. 오늘 최연소 참가자가 아닐까 싶어요. 어제 오늘 통틀어서. 네. 중학교 1학년생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이 얘기가 조금 많이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준비를 못했을 수도 있지만 소감이라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마이크 좀 드릴까요? 네, 여기는 아, 안전한 교실입니다. 하고 네. 싶은 얘기 마음대로 하셔도 네. 돼요. 예.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예. 아, 엄마하고 지금 막 이렇게 생각을 나눌 시간이 필요한가요? 받았어요.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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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일어나시려고 해요. 일어나서 얘기하실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 너무 부담스러워서. 일어나셨어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알아? 네. 우리가 특별히 의사들 책에서 거기서 집에서 그거 바뀌고 그랬잖아. 관련했잖아. 그런 관련 있어. 괜찮아. 이게. 아이고. 자, 우리 그러면 다른 그래요. 다른 분들 말씀을 좀 듣는 사이에 혹시 학생이 준비가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기회는 드릴게요. 자, 마지막 질문 한 분 있다면 자, 손을 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저 맨 뒤에 계십니다. 네, 여주시청에 근무하는 박호진입니다. 와, 여주. 네. 네. 좀 전에 아까 그 복지가 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런 복지를 해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 비정규직하고 더 그 계층을 심화시키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극복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다 사실은 쉬운 개혁이 아닌 거죠. 그걸. 근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공공부문 고용률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통계를 낼 때 7.2%, 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취업자의. OECD 평균이 한 16% 정도, 18% 되죠. 그다음에 북유럽 평균이 한 25%에 30%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을 그냥 아주 작게 잡아서 100만 정도로 치면 예를 들면 우리가 OECD 평균보다 한 3분의 2 정도 수준 가는데 대략 한 몇십만 명이 넘죠. 지금 100만이니까 최소한 우리가 공무원을 100만이라고 쳐도 100만 이상의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전국에 예를 들면 그 공시생이라고 하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숫자가 대략 44만 명 정도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 44만 명을 지금 우리가
평균적으로 50세보다 낮게 해도 공공분을 늘리면 다 소화하고도 남는 거죠. 자,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생각하면 그렇게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면 당연히 나쁜 일자리들은 경쟁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마 저는 그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나쁜 일자리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마 그런 일들은 경제 시장에서 구조조정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자리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럼 그렇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부분들을 어떻게 다른 산업으로 이전시킬까에 대한 산업정책이 또 결합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분리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어떤 전략과 비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올렸어요. 굉장히 좋죠. 어떻게 생각하면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이니까. 근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쟁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어떤 기업들은 도태되게 됩니다. 그럼 정부는 어떤 정책을 같이 해야 되냐면 그렇게 도태되는 산업을 다른 산업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산업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문제가 됐던 거는 최저임금을 올렸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최저임금을 올린다는 것은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거고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산업정책이 함께 가겠다는 거였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그러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노동시장에 좋은 일자리 만드는 문제들은 아마 나쁜 일자리를 퇴출시킴으로써 어떤 노동시장에 대한 불평등 문제를 완화시킬 겁니다. 하지만 그게 지속 가능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구조의 개혁이 함께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카로운 질문과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셔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큰 틀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 고민들은 우리가 더 세밀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는 복지국가가 돈 많이 쓰자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아들과 변호사, 의사의 아들이 동등한 기회를 갖는 사회, 그게 복지국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20일 바로 오늘 세계 행복의 날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 행복명사 릴레이 강연회 제3강 복지국가 성공의 덫에서 탈출하기. 자, 이렇게 윤홍식 교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하면 그 성공의 덫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우리 윤홍식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